아기가 왜 이런 곳에? 폭풍우가 몰아치던 날 차가운 폭우 방파제 밑에서 천둥 소리를 뚫고 자지러지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과부 명순 씨는 빗물에 젖어 시퍼렇게 질린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가, 이 추운 날 누가 널 버렸니? 혼자 사는 과부가 남의 애를 주워 키운다며 온 동네 손가락질도 받았지만 굴하지 않고 홀로 피눈물을 삼켜가며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보통 내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바닷가 마을에서 통학하며 학원 한 번 다니지 않고도 전교 1등을 하더니 대한민국이 인정한 최연소 천재 연구원이 됩니다. 가난한 갯벌 마을에서 세상을 놀라게 할 천재가 태어난 겁니다. 이들의 기막힌 운명의 굴레는 어디로 향해 흘러가게 될까요? 지금 갯벌 포구에서 시작된 진주 같은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콕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향해 따뜻한 마음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자명종 소리에 명수는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창밖은 아직 칠흑 같은 어둠이었지만 명순의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죠. 부엌으로 걸어가서 쌀을 씻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니 시린 감각이 손끝을 파고들었죠. 물을 도마에 올려놓고 칼질을 시작했습니다. 톡톡톡 익숙한 손놀림이었죠. 된장찌개 냄비를 가스레인지에 올리니 파란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서둘러야 했습니다. 5시 반까지 포구 횟집에 가야 했으니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석 달쯤 됐을 때였습니다. 빚만 2천만 원이 남았고 살던 집도 남의 손에 넘어갔죠. 명수는 보따리 하나 메고 서해안 끝자락 이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니 바닷바람이 얼굴을 때렸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이었지만 손만 놀리면 밥은 먹고 살 수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처음엔 횟집 설거지부터 시작했습니다. 차디찬 수돗물에 손을 담그면 감각이 사라졌죠. 생선 비늘이 손등에 박혀 따끔거려도 명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그렇게 일하면 손 다 망가진다고 했지만 명수는 고개만 끄덕였죠. 손이야 망가지면 또 쓰면 되지. 밥은 굶을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일했습니다. 지글지글 생선 굽는 냄새, 보글보글 찌개 끓는 냄새가 명순의 손끝에서 피어올랐죠. 포구 식당 주인들이 명순의 손맛을 알아봤습니다. 박씨 솜씨 괜찮은데? 라는 소리가 들렸죠. 명수는 새벽마다 두세 군데 식당을 걸어다니며 국을 끓이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명순의 하루는 여전히 새벽 4시 자명종 소리로 시작됐습니다. 익숙해진 일이었지만 가끔 멍하니 천장을 보는 날도 있었죠. 이렇게 살다 가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면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명수는 눈을 감았다 떴죠. 그리고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생각이 길어지면 쓸데없이 마음만 아팠으니까요. 그날도 명수는 새벽 안개 속을 걸어 포구로 향했습니다. 바닷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명순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죠. 그날은 유난히 비바람이 거셌습니다. 싸 빗줄기가 땅을 때리는 소리가 귓가를 울렸죠. 태풍 예보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명수는 일찍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바람이 우산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명수는 그냥 우산을 접고 걸었죠.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포구를 지나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에 묻혀서 잘 들리지 않았는데 또 들렸죠. 명수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귀를 기울이니 분명히 아기 우는 소리였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방파제 및 낡은 어선 그늘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명순이 다가가자 눈앞에 작은 보따리가 보였습니다. 젖은 담요에 쌓인 아기였죠.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떨고 있었습니다. 작게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죠. 명수는 숨을 삼키고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누가 이런 짓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죠. 아이를 품에 꼭 안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죠. 보건소까지는 20분 거리였지만 명수는 1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의사 선생이 아이를 살펴봤습니다. 생후 3개월쯤 됐네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명수는 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아이는 링거를 맞으며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이 명순을 봤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이 나타나지 않으면요? 명순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의사 선생은 잠시 명순을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보육원으로 보내지는 않을 겁니다. 누가 맡아 키우겠다면야. 명수는 아이의 작은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이 5개 온전했죠. 손톱도 분홍빛이었고 손바닥도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명수는 그 손을 가만히 쥐었죠. 이 아이도 누군가의 자식인데. 명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제가 키우겠습니다. 의사 선생은 놀란 얼굴로 명순을 봤지만 명순은 이미 아이를 안고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아이 이름은 선우라고 지었습니다. 먼저 온 빛이라는 뜻이었죠. 명순에게 먼저 찾아온 희망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박 씨, 그 아이 어디서 주웠다며? 바람 피우고 낳은 거 아니야? 나이 들어서 혼자 사는 여자가 애를 키운다니 참. 명수는 그 말들을 듣지 않는 척했습니다. 아이를 업고 식당으로 가고 아이를 재우고 일을 하고 아이가 울면 달려가서 안았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선우가 돌이 되던 날 명수는 조촐하게 떡을 돌렸습니다. 받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었죠. 김씨 아주머니만 떡을 받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애 아빠는 어디 갔어요? 명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빠는 없습니다. 그러게. 혼자 사는 여자가 애를 낳으면 안 되는데 말이야. 명수는 대답하지 않았죠. 떡 보자기를 접고 선우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우가 4살이 되던 해 마을 어린이집에 보내려 했습니다. 원장 선생이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죠. 호적에 아버지 이름이 없네요? 이러면 좀 다른 부모님들이 뭐라 할 텐데. 선우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래도 규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명수는 서류를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선우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죠. 선우가 고개를 들어 명순을 봤습니다. 엄마, 나 유치원 안 가? 안 가도 돼. 엄마가 가르쳐 줄게. 명수는 선우 머리를 쓰다듬으며 걸었습니다. 그날부터 명수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선우에게 글자를 가르쳤죠. 한글 책을 사다가 하나씩 짚어가며 읽어줬습니다. 선우는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한 번 본 글자는 금방 외웠고 책을 스스로 읽기 시작했죠. 선우가 7살 되던 해 초등학교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명수는 선우 손을 잡고 학교 운동장에 섰죠. 다른 엄마들은 예쁜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있었지만 명수는 일할 때 입던 남방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생선 비린내가 배어 있었죠. 한 엄마가 명순을 보더니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박명순 아니야? 애 혼자 키운다는. 쯧쯧, 애가 불쌍하지.
그 목소리가 명순의 귓가에 들어왔습니다. 명순은 고개를 숙였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선우가 명순 손을 꼭 쥐었죠. 엄마, 괜찮아. 명순은 선우를 내려다봤습니다. 선우는 환하게 웃고 있었죠. 명순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선우 등을 토닥였죠. 우리 선우, 공부 열심히 하자. 응. 선우는 교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명수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돌아섰죠.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에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선우가 중학교에 들어간 해 담임 선생님이 명순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선우 성적 보셨죠? 명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적표를 받아든 날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저 선우가 건강하게 학교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으니까요. 전교 1등입니다. 그것도 2등과 점수 차이가 꽤 나요. 선생님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특히 수학, 과학 쪽이 뛰어나요. 이 정도면 특목고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명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선우가 공부를 잘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일 줄은 몰랐죠. 그런데 어머님,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학원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은 다 다니는데 선우만 혼자. 선생님, 명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선우한테 물어봐 주시겠어요? 학원 가고 싶은지. 일주일 뒤 선우가 집으로 돌아와 명순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학원 안 다녀도 돼. 선생님이 가라고 하셨잖니. 혼자 공부하는 게 더 좋아. 엄마 힘들게 하기 싫어. 명수는 선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눈시울이 또 뜨거워졌죠. 3달 뒤 명수는 포구 식당 일을 하나 더 늘렸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5시까지 2군데 식당을 돌고 저녁에는 횟집 청소를 맡았죠. 한 달에 30만 원을 더 벌 수 있었습니다. 선우는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간 선우는 전국 모의고사에서 상위 1% 안에 들었습니다. 대학 진학 상담을 하던 날 진학 선생님이 명순에게 말했죠. 서울대도 충분합니다. 장학금 제도도 있으니 걱정 마세요. 명순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서울은 너무 멀었으니까요. 선우가 대학에 합격한 날 명수는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엄마, 나 기숙사 들어갈게. 그게 제일 싸. 밥은 제대로 먹을 수 있겠니? 응. 학생 식당 있어. 명수는 국을 한 그릇 더 떠주었습니다. 선우가 국을 다 먹을 때까지 가만히 지켜봤죠. 대학 4년 동안 선우는 방학 때만 집에 왔습니다. 올 때마다 키가 더 크고 얼굴이 더 여위어 있었죠. 명수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선우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싸주었죠. 선우가 대학원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은 건 졸업을 한 달 앞둔 날이었습니다. 엄마, 나 대통령 장학생 됐어. 전화기 너머로 선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역대 최연소래.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어. 명수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 잘했다. 겨우 그 말만 했죠. 전화를 끊고 나서 명수는 한참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30년 전 폭풍우 치던 밤 포구에서 주운 그 작은 아기가 이렇게 컸습니다. 선우가 연구원이 된 지 1년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명수는 포구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오후 2시쯤 낯선 차 한 대가 식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였죠. 이 마을에선 보기 힘든 차였습니다. 차에서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나이는 60 초반쯤 되어 보였고 옷차림이 말끔했죠. 뒤따라 정장 입은 남자 2명이 내렸습니다. 여자가 식당 안을 둘러보더니
명순을 봤습니다. 박명순 씨 맞습니까?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명순은 손을 씻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그런데요. 저는 조혜란입니다. 강선우, 그 아이 얘기 좀 합시다. 명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여자는 식당 구석 자리로 걸어가 앉았죠. 명순은 앞치마를 벗고 그쪽으로 갔습니다. 조혜란은 명순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30년 전 이 마을 포구에서 아이를 주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아이가 우리 집안 핏줄입니다. 명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조혜란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죠. DNA 검사 결과입니다. 선우는 우리 큰아들의 아이예요. 서류에는 복잡한 숫자들과 도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명수는 그것을 보지 않았죠. 조혜란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래서요? 당연히 데려가야죠. 우리 가문의 아이인데. 조혜란의 말투에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30년 동안은 어디 계셨습니까? 명순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조혜란은 눈썹을 치켜 올렸죠. 그땐 집안 사정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선우가 대통령 장학생이 됐으니까요. 명순의 말에 조혜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솔직히 말하죠. 조혜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박 씨가 그 아이를 키워준 건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이는 더 큰 세상으로 나가야 해요. 박 씨 같은 학력도 없고 배경도 없는 사람 밑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명수는 숨을 참았습니다. 조혜란의 말이 칼처럼 파고들었죠. 우리는 선우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해외 연수, 인맥, 자금 전부요. 박 씨가 평생 벌어도 줄 수 없는 것들이죠. 선우는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하지만 앞으로는 천한 집안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닐 텐데요. 천한 집안. 그 단어가 명순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조혜란은 가방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죠. 5천만 원입니다. 30년 동안 키워준 값입니다. 명수는 그 수표를 보지 않았습니다. 조혜란을 똑바로 쳐다봤죠.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얼마가 필요하죠? 1억? 2억? 조혜란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박 씨, 정신 차리세요. 당신은 그 아이 친어머니도 아니잖아요. 그 말에 명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혜란은 수표를 도로 집어넣고 일어섰죠. 일주일 들이죠. 생각해 보세요. 아이 장례를 위해서라도. 조혜란은 식당을 나갔습니다. 검은 차가 떠나고 명수는 혼자 남았죠.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습니다. 천한 집안 출신.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김씨 아주머니가 명순을 찾아왔죠. 명순아, 어제 그 사람들 누구야? 선우 친할머니라는 분이었어요. 어머, 그래? 그럼 부잣집 사람이네? 김씨 아주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명순은 대답하지 않았죠. 명순아, 솔직히 말해서 선우 장례 생각하면 보내는 게 맞지 않아?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뭘 안다고. 선우는 이제 큰 인물이 됐잖아. 그런 아이한테 우리가 짐만 되는 거 아니야? 명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명순의 손을 잡았죠. 엄마 사랑은 내려놓는 거래. 나도 그렇게 들었어. 사흘 뒤 마을회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조혜란이 다시 왔죠.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이 마을에 장학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매년 500만 원씩 10년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조혜라는 명순을 봤죠. 단 선우가 우리 집안으로 돌아오면 말입니다. 마을 이장이 일어섰습니다. 박 씨, 이거 좋은 제안 아닙니까? 아이도 잘 되고 마을도 좋고. 그렇게 하세요, 명순 씨. 욕심 부리지 마세요. 아이 장래가 먼저죠. 하나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명수는 그 모든 시선을 받으며 서 있었죠. 선우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명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선우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요. 조혜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아직 어려요. 어른이 결정해줘야죠. 박 씨, 당신이 진짜 그 아이를 사랑한다면 놓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명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을회관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죠. 그날 밤 명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선우한테 짐이 되는 걸까? 내가 선우 장래를 막는 걸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명수는 천장을 보다가 일어나 앉았죠. 서랍을 열어 선우 사진을 꺼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선우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명수는 그 옆에 서 있었죠. 명순의 손은 거칠었고 옷차림은 남루했습니다. 명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명수는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렀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지만 가만히 누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불을 켰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선우가 좋아하는 재료들이 들어 있었죠. 고등어, 무, 두부, 시금치. 명수는 하나씩 꺼내서 도마 위에 놓았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죠. 고등어를 손질했습니다. 칼을 넣어 배를 가르고 내장을 빼내고 깨끗이 씻었죠. 무는 나박하게 썰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시금치를 데쳤습니다. 밥을 짓는 동안 명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죠. 저 멀리 바다에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과 똑같은 소리였죠. 그때 내가 그냥 지나쳤다면. 명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선우는 어디서 어떻게 자랐을까? 밥이 다 됐습니다. 명수는 반찬을 하나씩 그릇에 담았죠. 고등어 조림,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김치. 선우가 집에 올 때마다 먹던 것들이었습니다. 상을 차리고 나서 명수는 그 앞에 앉았습니다. 빈자리를 바라봤죠. 선우가 앉던 자리였습니다. 선우는 밥을 먹을 때 항상 엄마 맛있어라고 말했죠. 입에 밥을 가득 넣고 웃었습니다. 명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죠. 그냥 눈물만 흘렀습니다. 내가 선우를 놓아줘야 하는 걸까? 그게 선우를 위하는 길일까? 해가 떠올랐습니다. 명수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죠. 폭우로 갈 시간이었습니다. 상을 치우고 반찬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나섰죠. 갯벌을 지나며 명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바다를 바라봤죠.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다를 반복했습니다. 명수는 그 모습을 한참 지켜봤습니다. 선우야. 마음속으로 불러봤습니다.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하면 누가 너를 지켜주니?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을 뿐이었죠. 명수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혜라는 다시 마을회관에 나타났죠. 이번에는 변호사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결정하셨습니까, 박 씨? 명수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몇몇 와 있었죠. 모두 명순을 바라봤습니다. 선우한테 물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그 말을 하십니까? 조혜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좋아요. 그럼 선우를 직접 만나죠.
어차피 저희가 할 말도 있으니까. 그때 회관문이 열렸습니다. 선우가 들어왔죠. 명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선우는 정장을 입고 있었죠. 얼굴은 여전히 여인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선우야. 명순이 일어섰습니다. 선우는 명순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죠. 엄마, 괜찮아요. 그리고 조혜란 쪽을 봤습니다. 할머니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분이시네요. 조혜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선우야, 우리는 내 가족이야. 내 아버지는 30년 전에 절 버린 사람들이요. 선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저 혼자 자료를 찾아봤어요. 30년 전 할머니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선우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당시 할머니 아드님은 이미 결혼한 상태였죠. 그런데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제가 태어났고요. 집안 체면이 중요했던 할머니는 저를 없애라고 했죠. 조혜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폭풍우 치던 날 폭우에 버려진 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손자라고요? 제가 대통령 장학생이 됐으니까요? 선우는 조혜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할머니가 원하는 건 저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 스펙이죠. 가문의 보탬이 될 만한. 선우야, 그게 아니라. 됐습니다. 선우가 말을 끊었습니다. 저한테 진짜 가족은 한 분밖에 없어요. 30년 동안 저를 키워주신 분. 선우는 명순을 봤습니다. 제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해 주시고, 제가 배고플 때 당신 밥을 덜어주시고, 제가 공부할 수 있게 새벽 3시에 일어나 일하신 분. 명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분이 제 엄마예요.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그분이 절 낳아주셨어요. 선우는 조혜란에게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가 주시겠다는 돈, 인맥, 배경 전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조혜란은 입술을 깨물었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을 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선우가 마을 사람들을 봤습니다. 저희 엄마한테 아이를 보내라고 하신 분들, 장학금에 혹하셔서 그러신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건 제 인생이에요. 누가 대신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김씨 아주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한 집안이라는 말씀하셨죠, 할머니? 선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제가 보기엔 남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고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게 더 천해 보이는데요. 조혜란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시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선우는 명순의 손을 잡고 회관을 나왔습니다. 명순과 선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낯익은 냄새가 났죠. 새벽에 명순이 만들어 놓은 반찬 냄새였습니다. 엄마, 이거. 선우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고등어 조림이 그릇에 담겨 있었죠. 내가 좋아하는 거. 선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순은 대답하지 않았죠. 선우가 명순을 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혼자 이런 고민하시게 해서. 괜찮다. 명순이 선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너만 있으면 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상을 차렸습니다. 선우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죠. 엄마, 맛있어.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명수는 미소를 지었죠. 많이 먹어라. 밥을 먹는 동안 선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연구원 월급 모은 거 있어요. 그건 내가 써야지. 아니에요. 엄마가 쓰셔야 해요. 선우는 가방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엄마 더 이상 새벽에 일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벌 수 있어요. 명수는 통장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선우야. 네. 엄마는 일하는 게 좋다. 손을 놀려야 마음이 편해. 그래도 대신 너 하나만 부탁하자. 명순이 선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건강하게만 살아라. 그것만 해주면 엄마는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 선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명순을 찾아왔습니다. 김씨 아주머니가 제일 먼저 왔죠. 명순아, 미안해. 내가 쓸데없는 소리 했어. 괜찮아요. 아니야. 내가 너무했어. 내 욕심 때문에. 김씨 아주머니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나도 자식 키워봐서 알아.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명수는 김씨 아주머니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마을 이장도 찾아왔습니다. 박씨, 우리가 잘못 생각했소? 선우 말이 맞았어. 돈이 뭐 그리 중요한가.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 마을에서 선우 같은 아이가 또 나오면 좋겠소. 박씨가 그 본보기를 보여준 거요. 명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회관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음식을 조금씩 가져왔죠. 명순과 선우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우리 마을의 자랑, 선우.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죠. 그리고 선우를 키운 명순 씨. 박수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명수는 얼굴이 붉어졌죠. 선우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해준 건 한 분의 희생 때문입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선우는 명순을 봤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명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쳤죠. 밤이 깊어갈 때까지 잔치는 계속됐습니다. 웃음소리가 마을회관을 가득 채웠죠. 1년이 흘렀습니다. 선우는 연구원으로 일하며 논문을 발표했죠. 국제학회에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우는 명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또 상 받았어. 그래, 잘했다. 다 엄마 덕분이야. 명수는 전화기를 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선우가 큰 결정을 하나 했습니다. 명순을 찾아와 말했죠. 엄마, 저 재단 하나 만들려고요. 재단? 네. 저희 같은 사람들을 돕는 재단이요. 선우는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편부모 가정,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 아이들한테 장학금 주고 멘토링도 해주고. 명수는 서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이름도 지었어요. 갯벌 재단. 갯벌? 네. 갯벌은 척박해 보이지만 생명이 가득한 곳이잖아요. 저도 그랬고 저희 같은 아이들도 그럴 거예요. 명수는 선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도와줄게. 진짜요? 그럼. 엄마도 할 일이 있어야지. 재단이 문을 열던 날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마을회관을 빌려서 작은 사무실을 만들었죠. 명수는 그곳에서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온 아이는 12살 여자아이였습니다. 할머니 손을 잡고 왔죠. 옷이 낡았고 신발이 해졌습니다. 안녕. 명순이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름이 뭐니? 지은이요. 지은이구나. 이리 와서 앉아라. 명수는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의 할머니가 말했죠. 이 아이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제가 키우고 있는데 형편이 괜찮습니다. 명순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이 아이 공부도 생활도.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은이가 명순을 올려다봤습니다. 명순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지은아, 공부하고 싶니?
네. 그럼 열심히 하자. 할머니랑 선생님이 다 도와줄게.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재단에는 아이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명수는 매일 재단에 나가서 아이들을 돌봤죠. 간식을 챙겨주고 숙제를 봐주고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선우는 주말마다 내려와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선생님,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예요? 그래, 같이 보자. 아이들은 선우를 따랐죠. 선우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줬습니다. 선생님도 너희들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꿈을 이룰 수 있어.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여름이 왔습니다. 명순과 선우는 갯벌을 걸었죠.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응? 행복하세요? 명수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바다를 바라봤죠. 응, 행복하다. 저도요. 선우가 명순의 팔짱을 꼈습니다. 엄마가 저를 주워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엄마도 그렇게 생각한다. 명수는 선우를 봤습니다. 너를 만나서 엄마 인생이 달라졌어. 저도요. 엄마를 만나서 제 인생이 시작됐어요. 두 사람은 갯벌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죠. 싸, 싸. 30년 전 그날 밤처럼.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명수는 선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우도 명순의 손을 꼭 잡았죠. 해가 완전히 지고 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갯벌 위로 달빛이 내려앉았죠. 명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내게 이 아이를 보내주셔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명순 씨와 선우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함께한 시간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30년 동안 거친 손으로 아이를 키워낸 명순 씨의 헌신, 그리고 그 사랑에 보답한 선우의 마음이 참 따뜻하게 느껴지네요. 세상은 때로 우리를 돈과 배경으로 평가하려 하지만 결국 남는 건 진심 아닐까요? 도리를 지키며 살아온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결실이 찾아온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도 사연 풍금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